한국 오자마자 뭐 가장 놀랐던 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놀라운 것도 자기가 살던 곳과 어느 정도 비교돼야지 놀라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짝수층, 홀수층 엘리베이터 따로 있는 거예요. 지하철은 처음 탔고요. 그리고 운행이라는 데에 돈을 맡긴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북한은 원궁도 먹어 치우는 운행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평양냉면집 데려가거든요. 평양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저보고 어떠냐고 평양냉면 맛 나냐고 요즘 북한에서는 뭐 신라면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다 남한 TV를 보니까요. 보다가 네. 야 이거 멋있네 이렇게 만들어 이런 거죠.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네, 아오지 누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은주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는 17년 차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함경북도 운덕군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오지가 제 고향입니다. 지금은 내 아이의 엄마로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자그마한 회사도 하고 있고 또 남편 병원에서 같이 일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사이다 경제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아오지 하면 그 아오지 탄광이 가장 네, 먼저 또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저희 때는 뭐 웅병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 항상 이걸 넣어가지고 뭘 했어요. 제 기억에 그냥 어렴풋이. 네, 아오지 탄광. 그쵸. 저도 와가지고 페이스북 한참 시작 초기에 어떤 분이 그 마누라한테 혼났다고. 왜냐면은 소파를 제대로 안 닦았다고 그 아오지 탄광 보낸다고 했대요. 그 이야기 듣고 댓글 뭐라고 달았지 아세요? 어떻게? 아오지 탄광 가본 사람 있게? 아무튼 간에 이 아오지에 관련된 내용도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 네. 일단 17년 차 이렇게 되셨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탈북을 하기 위해서 뭐 브로커가 있다든지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단 5분 만에 결심을 했죠. 5분이요. 왜냐면은 쫓기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네. 보위부라고 하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정원하고는 좀 다르나? 기무사?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던 중에 두만강 국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하다 추격을 당하셨는지 그 여쭤봐도 되나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중국 사람하고 대면하면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허가받은 사람만 외국인과 만날 수 있죠. 근데 저는 중국에서 무역으로 라진 선봉시라고 하는 아오지의 옆 동네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는 분을 만났고요. 그 만나는 걸 다른 사람이 본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고 그날도 저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본다고 다 신고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거기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날도 그냥 그 중국인을 기다리면서 근데 중국인을 기다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죠. 국어를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중국인을 만나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을 북한 돈으로 교환해야지만 쓰잖아요. 근데 북한 돈은 사실 종이 쪼가리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쓰고 나머지 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저희가 한 달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2달 살 수 있는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거의 구걸 하는 그런 행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날도 그분을 기다리다가 그 꽃제비 애들이 그 동네에 또 있습니다. 걔네는 실제로 먹는 걸 구걸하기 위해서 있고요. 근데 걔네가 신고를 하게 되죠. 약간 좀 경쟁 관계도 그렇게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요. 신고하면 또 포상도 주니까요. 어느 나라나 뭐 공무원들은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단속자를 몇 명을 잡았다. 이러면 그게 실적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날도 제가 빵도 준 아이였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이 막 달려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국가보위부 사람들 오기 전에 국가보위부는 아니고 그 지역보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친구가 누나 저기 보이지도 않는데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도 양심 고백을 한 거죠. 아 신고를 해놓고. 네. 도착하기 전에. 근데 이미 보니까 저기 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뛰어봐야 그 남자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 19살이었는데. 어떻게 그럼 달아나셨어요, 그러면? 근데 그때가 5월이었거든요. 5월 29일 날 제가 그 상황이 있은 건데 개암나무 아시나요? 개암나무 네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나무입니다.
근데 키가 자라지 않고 요 정도 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1m는 좀 넘고요. 한 1m 20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인데 그게 봄이다 보니 꽃이 그 잎이 피면서 몸을 숨길 수 있어요. 그게 납작 엎드리면. 그러니까 저기서 보이지도원이 오니까 보고 원래 보이지도원 생각은 자기가 오니까 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거기에 납작 엎드렸죠. 그 자리에. 아, 그러면 못 찾았구나,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보이지도원 발이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야, 그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그러면. 그쵸.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뛰어봐야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저는 그때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고 막 쌍욕을 하는 거죠. 뭐 이 뭐 걔 뭐 하면서 너 잡히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어둠이 지기 시작해서부터 찾았는데 어두워져도 못 찾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와, 그럼 되게 오랫동안 거기에 그렇죠. 수그리고 계셨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시간 이상 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9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산속에서는 집에 가려면은요, 걸어서 2시간을 가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걸어서 밤에 2시간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북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어두워지면 그냥 그 산속에서 자요. 얼어 죽지 않는 기온이면. 아, 5월이니까 뭐 날씨가 그렇게 추운 건 아니었고, 그죠? 그래도 강에는 얼음이 있었어요. 네. 아, 이게 북쪽이다 보니까. 북쪽이다 아무래도. 보니까. 근데 그 정도의 추위는 뭐 밤에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낮에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아, 긴장 쫙 풀리면서. 그래서 그냥 기진맥진해서 거기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쪽 중국 쪽을 바라본 겁니다. 처음 봤거든요, 밤에는. 왜냐면 그 지역에는 밤에 그 지역 사는 사람도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 못 옵니다. 일반인 진입을 금지하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날 밤에 거기서 있게 되면서 중국을 바라본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5분 동안에. 내가 집에 들어가도 이제는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행이 예약이 된 겁니다. 이럴 바엔 중국 갔다 오자. 그러고 중국에서 돈 좀 벌어오면은 뇌물 주면은 감옥 가도 좀 짧아지거나 그렇죠. 네, 이럴 수 네.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두만강이 수심이 얼마다, 네. 강폭은 얼마다 이런 정보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위에서 봤을 때 강은요, 중간에 모래섬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얕아 보였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강인데. 그리고 제가 선택한 지역은 바다랑 합쳐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두만강이 바다하고 합쳐지는 지점이면은 강이 엄청 크죠. 그래서 나중에 그 수위가 꽉 찼을 때 너비는, 그러니까 강폭 있지 않습니까? 강폭이 500m 이상. 그리고 수심은 7m 이상. 그럼 이렇게 수영을 해서 건너신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제 채널에 제 탈북 스토리를 본 어떤 딴지 걸고 싶은 분이 네가 해낸 행위는 UDT도 못한 거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강에 뛰어드는 순간 저는 죽었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끝없이 밀려가더라고요. 물살이 세니까. 네. 그래서 그 강에는 들어가면은 물살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 죽는데요. 그래서 그 물살이 강하고요. 밑에는 막 바위돌도 굴러간대요. 그래서 거기 치우면 죽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가 물이 적은 5월이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뭄 시기였거든요. 그것도 좀 있었고 행운도 따랐겠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옷을 다 벗었어요. 그러니까 옷 입으면은 제 생각에 네.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일단 가방을 버리고 옷도 버리고 이 옷도 여러 겹을 입었는데 다 벗었습니다. 진짜 단추 이게 달린 옷이었거든요. 5개를 한 방에 뜯더라고요, 제가. 물 안에서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힘이 나온 거죠.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근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 두 분 다 남한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어떻게 아우지에 정착한지는 모르겠는데 가슴 고초를 받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충성심을 더 많이 검열받는 집안이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잡히면은 온 집안이 그냥 박살나는 거는 어려서부터 봐온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죽어도 내가 저 아래에 구물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 죽은 시신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다 구물을 쳤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죽은 세체를 건져서 확인을 해서 가족을 처벌을 주는 거죠. 처벌을 준다. 그러니까 죽어
죽어도 저기에 걸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열심히 휘저었더니 뭔가 거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밝은 대낮이어서 이 강폭을 봤다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두우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뭐 그냥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발이 닿는 거예요. 그 중간에 도착한 겁니다. 그 모래섬 보이던데. 거기서 좀 쉬었다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쉬려고 했죠, 사실은. 네. 쉬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랬는데 잠시 고민을 했어요. 이제 넘어가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가는 건 반역이라는 거를 정말 3살 때부터 배운 거니까 고민되더라고요. 딱 있는데 순간에 그냥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국경 수비대가 라이터를 비친 그 라이트를 밤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 물이 녹았을 때 강물이 얼지 않고 녹은 상태에서 탈북 루트로 택하는 멍청한 사람 없습니다. 빠지면 죽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짐작을 못했죠. 근데 저는 환해지는 순간 반사적으로 진짜 중국 쪽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발견이 되면 얘네는 실탄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조건 사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국경선에서 두만강을 반을 잘라서 저쪽은 중국, 이쪽은 북한이거든요. 거기서 총을 쏘면 어떻게 되냐. 전쟁입니다. 국경에 총을 쏘니까. 그랬는데 협정을 했어요. 중국하고 북한이. 탈북자는 어느 쪽이든 쏴도 된다. 그래서 막 쏘거든요. 그런 걸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쪽으로 갔고 중국에 도착했죠. 도착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탈북자들은 도착하면 브로커가 옵니다. 그렇죠. 네, 와서 생존할 수 있는 거처를 지원해주고 뭐 그 다음 플랜으로 가겠죠. 저는 없었잖아요. 아무도. 내가 여기 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했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가까이가 정말 중국 마을이더라고요. 여기서 불빛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4km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10리 이상이 되는 거죠. 4km를 걸어서 계속 갔어요. 걸어가니까 그 이제 중국인 집이 나온 거죠. 근데 첫 번째 집에는 못 들어갔어요. 창문을 들여다보니까 부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불에서 꼭 안고 자는 게 보이는데 지금 저는요 팬티하고 브래지어 차림에 온몸이 그냥 흙탕물이거든요. 거기 막 진포를 막 헤쳤으니까요. 그리고 손, 발 여기는 다 찢겨가지고 지금 피가 막 철철 나고 있어요. 그 나무 가지도 막 찢고 했으니까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집을 갔죠. 근데 그 집은 강아지가 너무 지저대가지고 무서웠거든요. 저 사실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데 도망 안 갔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누군가 나와보니까. 그래서 한참을 있는데 그 중국 할아버지가 나왔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밤중에 이렇게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밖에 없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 집을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가난한 보이는 거예요. 가난해 보일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옷을 기어 입었어요. 저는 북한에 살아도 뭐 기어 입는 건 있죠. 그래도 팬티까지 기어 입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와 내가 진짜 중국에 온 거 맞는가? 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두만강에 뛰어들 때 시계를 봤는데 9시였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이 2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집에 딱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인가 1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헤맨 시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9시에서 12시 그냥 해도 3시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2시간이 더 들어가면은 5시간을 헤맨 거죠, 진짜. 뭐 3시간을 헤맨 거. 아무튼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헤맨 거예요. 5시간 정도를 헤맨 것 같고 그 강 건너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선족 아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왜냐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조선족 아저씨가 어디 가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어디 갈지 저는 목적이 없잖아요. 난 사실은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에 가고 싶다 그랬죠. 그랬더니 글쎄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된대요. 왜냐면 국경수비대가 매일 불시 검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잡힐 수 있으니 다른 데로 가라. 그리고 나서 산속에서 한 이틀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또 보니까 이제 라오스까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또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중국 국경 마을에서 이틀을 보내면서 사람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오지는 조금 더 심했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북한 전역이 그랬으니까요. 길에 이렇게 밖에 나가잖아요. 시장 같은 데 나가면 시체 2-3구 보는 거는 평균이었어요. 저기 뒷집이 다 죽었대. 그래서 시신 치울 사람이 없어서 막 구더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거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 몇 년 동안은. 네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94년부터 98년 사이였거든요. 고난의 임금 예, 그때. 그 4년 동안이었는데 그때는 거의 매일 죽는 사람을 봤죠. 그랬던 저에게도 이게 죽음이라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그 산속에서 이틀을 있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일단 먹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 강을 건너면서 온몸에 진을 진짜 다 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으니까 산속에 일단 숨어보자고 들어갔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가로 내려왔죠. 새벽에. 근데 1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리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받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막 사람 죽을 때 피 냄새 나면은 막 날파리들이 달려들거든요. 살아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강에서 죽은 거나 별로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그 인근 마을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차마 두드리지는 못하고 대문 밖에 기다렸어요. 그 집도 또 강아지가 막 짖으니까 조선족 할머니더라고요. 반갑게도. 조선족 말을 하는 거죠. 누기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서서. 근데 그 할머니 말이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거기 돌아섰죠. 돌아서고 나서 이제 그냥 아무거나 지나간 차를 막 세워서 탔어요. 그리고 훈춘에 들어갔고 그리고 훈춘에서 어떻게 돼서 이제 연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길에서 제가 6년을 살았거든요. 오래 사셨네요. 네, 오래 살았습니다. 6년 정도 살았고 거기서 아이 둘을 출산하게 되죠. 근데 그 지금 아이 둘을 낳게 된 남편분도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제가 보호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분도 사실은 억울할 수 있어요. 네. 나랑 결혼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면부지의 어린애를 외면할 수는 없고 그랬는데 아이를 안 가지면은 이 사람들도 보호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의도적으로 아이를 가졌죠. 그 아들이 지금 군대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6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크고 했는데 그때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또 베이징 올림픽 했잖아요. 2008년. 네. 제가 2002년에 중국으로 갔고 2008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베이징 올림픽 딱 시작되니까 탈북자를부터 색출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 한 명 신고하면 한 달치 월급을 포상금으로 줬어요. 중국에서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앞동네 뒷동네에서 모두 탈북자가 잡혀갔다는 소문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기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둘째가 그때 돌이 갓 지난 아이였는데 젖먹이를 띄워두고 이제 라오스를 가게 되죠. 그리고 라오스에서 다시 태국으로 가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왔죠. 나중에 가족들은 같이 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제가 4월 달에 들어왔고요. 아이들이 11월 달에 입국했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다시 만났죠. 데려오는 과정도 또 어렵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렇게 다 가족이 와가지고 네. 그래도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사시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이제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네. 뭐 경황이 없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오자마자 뭐 가장 놀랐던 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한국 오면은 뭐 탈북자 대부분이 얘기할 테지만 모든 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짝수층, 홀수층 엘리베이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와, 그거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 집은 5층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4층에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서 1층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한동안은. 그러고 내려와 보니까 5층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도 놀랍고 지하철은 처음 탔고요. 그리고 운행이라는 데에 돈을 맡긴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원금도 먹어 치우는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아무도 이용 안 해요. 그리고 원래 은행은 국가에서 기업이라고 해서 공기업이나 뭐 간부들 이런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지 일반인은 잘 이용 안 했었거든요. 물론 80년대 이전에는 잘 이용했대요. 오히려 그때는 이용을 했구나. 네, 그때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됐었나 봐요. 근데 제가 82년생이니까 철이 들었을 때는 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마비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중앙은행이라고 하나 있는데 문 연 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은행 직원도 굶어 죽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처참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은행을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요. 은행 가면은 뭐 쓰라는 거 쓰잖아요. 카드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가 너무 멋있잖아요. 처음 이렇게 지니까. 쓸지도 모르면서 돌아가면서 시승은행의 카드 다 발급받았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는 됐습니다. 네, 지금은 뭐 계좌 왜 쓰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막 다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생일날에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그 은행이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뭐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병원 이용하는 거. 저는 아버지가 제가 14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오지 탄강이 다 결핵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석탄이를 먼지를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그렇죠. 일을 네네. 하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폐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각혈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결핵은 병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참 많이 마음 아프죠. 그리고 뭐 인천공항이나 뭐 그런 거 인천대교 뭐 이런 걸 보시면서 뭐 놀라신 적은 있나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놀라운 것도 자기가 살던 것과 어느 정도 비교돼야지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음 본 거예요. 그냥 뭐 처음 본 거니까 네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런 것도 있네. 그리고요 비교할 수 있는 게 그런 공항, 다리 이런 건 아예 못 봤으니까 비교가 안 되고요. 숲이 비교됐어요. 숲이요? 예. 왜냐면 북한 숲하고 여기 숲하고 비교되는 거죠. 근데 북한 숲은 숲이 없어요. 나무가 없구나. 예, 다 없고. 다 민둥산이고 그냥. 예. 그리고 나무 몇 개 살아 있어도 막 잎도 몇 개 안 있고 막 죽기 직전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푸르고 왜 막 와, 남조선은 잘 사니까 나무도 튼실하고 좋구나 막 그러면서 그 숲이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놀랍다. 그런 거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적응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국의 장소나 음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남한에 도착하니까 북한 사람이잖아요. 배려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평양냉면집 데려가거든요. 근데 저 평양냉면 못 먹어봤어요. 네, 평양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저보고 어떠냐고 평양냉면 맛 나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평양에 못 가봤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은 능청스럽게 대답하죠. 네. 근데 그때는 그런 말 하기도 좀 쑥스럽고 하니까 네 이러면서 먹었는데 사실 무슨 맛인지 맛없더라고요. 네, 너무 맛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음식이 제일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왜냐면 중국에 6년 살았으면 중국 음식에 길들여졌거든요. 근데 중국은 좀 기름지고 맞아요. 맵고 짜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국 음식은 기름지지 않은 데다가 짜지도 않는데 단점이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단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섭취했으면 괜찮은데 저희는 전혀 설탕을요 죽기 직전에 먹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왜 설탕을 죽기 직전에 먹여 막 물어보잖아요. 설탕이 당분이잖아요. 당이 부족해지거든요. 이게 사람이 영양분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설탕을 먹으면 잠시 이렇게 기운이 솟는 이런 걸 느껴요. 그렇죠. 그리고 혈당 떨어지면 또 이제 뭐 단 거 먹으면 또 기운 난다고 하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거든요. 그때 돼서 그러니까 졸도한 거예요. 너무 영양실조 가서 그렇게 됐겠죠. 설탕 1kg를 사다가 물에 끓여서 드시게 했어요. 그게 영양제라고. 근데 그거를 사지를 못해가지고 집에 키우던 강아지를 팔아서 그 1kg를 사왔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낼 때.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왜 여기서는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랬어요. 한국 라면 같은 건 드셔보셨어요 혹시? 라면은 그 북한에서 꼬부랑국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탈북하기 2002년에는 북한산 라면은 못 봤고요. 중국산 라면을 한번 봤어요. 근데 중국산이니까 이렇게 설명서에 다 중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훔쳐온 사람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 보니까 딱딱한 게 씹어 먹어도 맛이 없고. 근데 이거 물에 담그면 먹는데요. 그래서 찬물에 담궜거든요. 근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진짜 자본주의는 별걸 이렇게 먹지도 못할 걸 다 먹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 먹지도 못하고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라면은 입에는 안 맞았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 북한에서는 뭐 신라면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도. 네. 이제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라면은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하긴 그 요즘에 북한 쪽 소식을 보니까 한국에서 그 인기 있는 한국의 그런 대중적인 그런 식품의 포장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따라해서 맞습니다. 북한에서도 막 출시하고 막 그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김정은이 다 남한 TV를 보니까요. 보다가 야 이거 멋있네 이렇게 만들어 이런 거죠. 네, 다른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들도 못 보게 하는데 자기만 보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일반인들은 한국 TV를 볼 수는 없어요. 단 DVD라고 해서 들어오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봤더라도 이렇게 가자봉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사형이죠. 그렇죠. 한국 네. TV 봉기에 탄로나는 거니까. 근데 김정은이 보고 이거 좋네 이렇게 만들어 봐.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서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되게 흠모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김정은이가. 완전히 이제 분단 국가도 아니고 완전 다른 국가로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도 또 괜찮은 것도 한국 거 따라하고 좀 약간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면. 원래 그렇죠 뭐. 미제 좋아하면서도 아이폰, 맥 다 쓰고 그러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이제 한국에서 군대 입대하셨다라고 했는데 2명 다 입대했습니다. 야. 제가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했었거든요. 네네. 축복받으면서 태어나도 안 됐는데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느 날 중국 남편이랑 싸우게 되면은요, 집을 나가고 싶은 순간이 와요. 뭐 전 나가도 되잖아요. 여기 아무도 없고 어디 가도 누구도 못 찾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대부분 그렇게 없어지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싸우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또 부모도 다 버리고 온 게 너네라고.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고요. 그러면 사람이 악이 생기는 거죠. 내가 너를 이용했을지는 모르나 그래도 인간으로 대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를 두고 나왔어요. 그때 우리 큰애가 돌이 안 됐는데 근데 한참을 배회하다 다시 들어갔죠. 왜냐면 그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엄마하고 동생은 어떻게 버렸는데 자식까지 버린다면은 내 인생에 남는 게 과연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온 것도 아이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온 거였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저희 기수라고 하죠. 하나원 기수가 뭐 자기네끼리 기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때는 한 300명 됐어요. 그러니까 한 기수가 300명이었고요. 되게 많은 편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해가 제일 피크였는데 3,000명 들어왔어요. 와. 그래서 원래 하나원이 4개월이었거든요. 네. 교육이. 네. 근데 막 줄였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네, 그래서 하나 들어가야 될 방에 막 4명을 넣고 이렇게 할 때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그 300명 저희 기수가 결혼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 있는 가족을 제일 먼저 데려온 게 아마 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또 어렵거든요. 혼외 자녀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남편은 혼외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혼외 자녀를 등록하고 결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남편으로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아이 둘은 저희 남편 호적이 또 없었어요. 올리는 거에 제가 신분이 없으니까 네. 남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중국에서. 네네. 그래서 그것도 또 해명을 해서 데려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데려온 아이들인데 여기서 자랄 때도 또 마음이 아팠어요. 뭐 라고 놀리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5살 돼서 오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점들 그렇죠. 저도 다 겪었고요. 그러면서 자랐는데 지금 군에 둘 다 함께 나갔거든요. 네, 1년 차이로 나갔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군에 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진짜 심각한 사회인 거고 거기에서도 아이 낳아도 군에 보내고 여기 와도 아이를 군에 보내는 상황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바에는 북한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보내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면회를 제가 꼬박꼬박 하거든요. 네, 그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탈북을 잘했다는 생각도 하고 네, 아이들 낳은 게 지금은 고맙고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제 유튜브 그 2천만의 조회수 나온 쇼츠가 있거든요. 오, 2천만에? 와, 대박인데요? 네. 모르셨군요. 네, 네. 몰랐어요. 네. 2천만에는 찍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전 국민의 반이 본 거 아닙니까? 2천만이면? 네, 2,500만에 지금 넘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반이 딱 봤죠. 네네. 그리고 둘째 아들 수료식 영상은 지금 57만 뷰.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열광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보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 않게 그냥 찍었거든요. 수료식에 가서. 근데 그게 그렇게 터진 거죠. 그래서 제 유튜브도 아마 많이들 하셨고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뭐 한 6, 7개월, 8개월 이렇게 되는데 3만이 넘었거든요. 구독자가. 그리고 뭐 조회수도 꽤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받은 느낌이긴 합니다. 항상 저희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생각지도 않는 데서 잘 터지더라고요. 별 네, 신경 안 맞아요. 쓰고 막 찍으면 잘 나오고 네. 열심히 하면 안 나와.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맨날 느끼는 네. 것 같아요. 예. 어디서 터질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좀 잘 나가면은 비슷한 영상 찍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 2,500만 뷰 나온 영상 찍을 때 여러 개 찍었어요. 근데 그것만 터지고 안 되더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그 수료식 그거 찍으신 거 뭐 조회수가 잘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그 북한군과 한국군의 큰 차이를 또 실감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아들이 큰애는 칠성사단 하천에서 신병훈련 마쳤고요. 둘째는 논산에서 했어요. 두 개 다 가본 거죠. 제일 처음에 놀라는 건 일단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딱 가면은 정말 위압감이 오거든요. 아이들 체력만 봐도. 그래서 뭐 규율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신체 하나만으로도 저는 일단 위압감이 오는 군대를 봤고요. 등치가 좀 크다. 북한 사람들에 엄청나죠. 비해서. 키도 크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큰 애가 180이거든요. 크시네요. 네, 둘째가 77인가 그렇고요. 근데 180으로 군에 가는데 지금 3cm 더 컸대요. 군에서. 와, 네. 네네. 그래갖고 진짜 대단하다고 그랬었는데 정말 체력은 끝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면은요. 요즘은 군 개방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 개방 행사라는 걸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네, 부모님들이 군대 많이 좋아졌네. 그렇죠. 가면은 내무반도 다 보여주고요. 야. 뭐 지통실 같은 데는 못 들어가게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선을 짜주거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 다루는 무기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포병이나 전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다 하면은 그런 거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그렇죠. 그런 것도 보여주고 이제 제일 아무래도 놀라운 거는 군 급식인 것 같아요. 군 급식이요? 네. 급식 상태를 저는 북한에서도 저희 동네 군도 봤고요. 그리고 내 동생이나 뭐 사촌들이 가서 군복무한 실상도 말해주니까 알거든요. 너무 열악하죠. 열악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렇게 군복무하니까 뭐 거의 다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촌 동생도 영양실조 걸려서 집에 돌아와 죽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82년생인데 83년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군에 갔다가 이제 1년 만에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왔더라고요. 근데 부대에서 그 헌병이 온 거죠, 집으로. 엄마는 뭐 막 통곡하죠. 이제 잡혀가면은 받을 처벌 뻔히 아니까요. 뭐 사형까지도 받는다, 막 이런 아이고, 겁나는 네. 얘기도 하니까. 근데 그 지휘관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큰엄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오빠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러더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지휘관이. 왜 그러냐니까 그 부대 반이 탈영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구나. 반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훈계해서 데려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서 한 4, 5년 더 했는데 아이가 너무 몸 영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냈죠, 집으로. 그냥 그거를 의가사 제대 같은 걸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길에서 죽었대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객사하면 또 집에도 안 들여놓는데요, 시신을. 그냥 뭐 밖에 외양간 같은데 관을 뒀다가 묻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국에 와서 한 1년 차인가 2년 차에 들었거든요. 근데 밤에 눈 감으면 계속 걔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북한 군인들 보면 영양실조가 되게 심해가지고 목도 막 잘 못 가누는. 그래서 성냥개비 목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그 마른 것들째 치고 솜털이 쫙 나요. 솜털이 나요? 네, 그러니까 솜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보면 털이 있잖아요. 애기 때 나는 거잖아요. 애기 때 있고, 네. 근데 그게 영양실적 오면은 그 왜 그런지 몸에서 털부터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솜털이 포시시하다고 이렇게 북한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죽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 그런 것도 처음 듣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14살, 15살 때 겪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동생이 죽고 그리고 사촌 하나는 군대 못 갔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140이었거든요, 키가. 걔는 87년생이었는데. 완전 초등학생 키네요, 그러면. 그쵸, 남자애인데. 오. 그래서 145 돼야지 군에 데려갔어요. 왜냐면 총을 매면은 그 AK 매는데 땅에 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걔는 140이어가지고 군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저는 그런 말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북한하고 나만 비교해 주세요 이런 거 있죠. 비교는 비슷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필리핀 혹시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빈민가 같은 데 가보시거나 뭐 선교활동 가셔가지고 빈민가 그것보다 더한 게 북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오니까 지금도 생각난다. 그 동대문에 제가 처음 나왔거든요. 왜냐면 중구 신당동에 집을 받아가지고 길에 나갔는데요. 이게 16차선 도로에 차들이 꽉 서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왜요? 빨려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처음 받았는데 나중에 그 별에서 온 그대에서 도민준이 이렇게 확 날라와서 막 영화 장면이 내가 딱 생각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완전 원시 부족 사회에 있다가 제 채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차 한 대 보면은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 화물차 있잖아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해요? 네, 그렇죠.
비교는 그나마 좀 비슷할 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또 남겨주셨는데 네. 앞서서도 이제 북한 상황이 얼마나 또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 고난의 행군 그것 때문에 막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간에 이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이 배급 그런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 시장 경제 체제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 장마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북한 장마당은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다.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양이 뿔 있는 거 보셨나요? 고양이 뿔이 없죠. 그러니까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네. 비유해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상품이 그냥 99%로 채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 1, 2%는 아마 한국 상품도 있고 일본 상품도 있고 다 밀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는 고난의 행군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 당국이 의외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정말 유연하게 받아들인 체제 중에 하나가 그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을 한 거죠. 계속 봉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억압을 하더라도 굶어 죽는 거를 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여주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고난의 행군이 딱 끝나면서 폭동 조짐을 보였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러니까 시장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는 일일 교환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의 시장이어가지고 열흘장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막 돈을 뭐 착복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거는 비사회주의라고 해서 통제했거든요. 내가 옥수수를 가지고 나와서 팔아요. 난 옥수수 장사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감자를 사오거나 아니면 뭐 기름을 사오거나 이런 게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열흘에 한 번씩 열리면 언제 먹고 삽니까? 네. 그래서 비밀리에 막 한두 명이 모이기 시작해서 매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단속해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오지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단속을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나와서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시장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위에서부터 정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동네는 이제 중국 물물 시장이 열리거든요. 중국 사람이 하루 나와서 장사하고 전에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국제무역 시장 같은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그 다음부터 좀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딱 열어놓으면은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원래 세금은 있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세금을 겉으로 보이게 걷기 시작한 게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매대라는 걸 국가에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장이 딱 나오니까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시장에 돈주라고 하는 돈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 결탁돼서 돈을 그런 방식으로 벌거든요. 왜냐면은 간부들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뇌물 받고 다 먹고 살고 하죠. 그렇죠? 뇌물도 네. 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열기 시작했고 간부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지 당에 충성하는 게 있으니까 부패를 조금씩 하더라도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활성화가 됐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2006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공식 시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 뭐 400여 개 있다, 500여 개 있다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냥 군 단위 있잖아요. 군 단위에는 공식 시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군 단위에는. 그래서 저희도 아오지 시장이라고 해서 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네마다 이런 작은 매대 형식의 몇 명이 모여서 뭐 옥수수 판다든지 감자 판다든지 이런 거는 몇 개씩 일어나고요. 근데 그거는 통제 대상이어서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대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장이 막 하면서 저도 놀라웠었거든요. 쌀도 없었고 감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 굶어 죽었는데 시장만 열면 옥수수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수. 아오지는 두만강 사이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밀수를 다 해가지고 중국계 거의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산 거죠.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자리 잡았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반란도 중산층 이상 돼야지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 부자를 다 척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단행했던 사람은 사용한 건 다 알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악이 또 필요한 법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는 열어주기는 싫지만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물건도 약간은 유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정도가 아니죠. 네, 한국 물건에 대한 뭐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그건 어떤가요? 한국 물건은 제일 좋은 거.
그런 인식은 있으면 최고. 아랫동네 물건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랫동. 네, 아랫동네 물건이요. 아, 네, 되게 이렇게. 솔깃하네요. 네, 아랫동네 물건이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본 거는 제 폰이요. 이런 식으로 물었고. 예. 근데 일본 물건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일 동포들 있죠. 네, 북한에 갔던 사람들 맞아요, 그 가족들이 왕래할 때는 많았어요. 근데 그 왕래도 지금 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고 한국 물건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 걸 알고 있고 저도 탈북할 때는 한국에 세라복 입고 탈북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두만강에 버렸죠. 아. 네. 그 줄 있는 지금 보니까 그게 80년대 교복이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이런 여기 보면 우류수거함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네, 거기 넣은 네. 거를 아마 중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상표는 다 자르고 들어오죠. 한국이란 거 느끼면 안 되니까. 네, 거기에 한글로 다 상표가 있으면 한국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른 표시가 있으면 한국 거다 이렇게 인지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세라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딱 떨어지잖아요. 또르륵 굴러내려요. 나 그런 재질을 못 봤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입고 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탈북민들께서 그 한국 드라마를 또 이제 네. 북한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북한에서 이 한국 드라마나 콘텐츠의 영향력은 어떤가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건 드라마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한국 드라마 못 봤습니다. 2002년에 탈북을 했는데. 아, 그럼 그때는 아직 유통이 막 안 되는 그런 시기였구나. 그때도 보는 사람은 봤대요. 아. 근데 저는 좀 더 검열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사상적 검증을 많이 행해야 되는 그런 집안이었고 아오지는 좀 더 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아오지에서 보는 사람은 봤더라고요. 저는 못 봤고요. 유일하게 본 외국 영상물이 타이타닉 봤습니다. 아, 타이탄이 네, 명작을 타이타닉 보셨네요. 네, 타이타닉을 봤는데 타이타닉 앞에 있잖아요. 딱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글이 쫙 나오거든요. 이 영화에 대한 소개 같은 게 나와요. 네네.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원본을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 네네. 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아, 북한 당국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통을 했습니다. 아 그거를 비밀리에. 예. 그 유통을 한 거예요? 당국에서? 그러니까 막 오. 나돌아다니게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글이 뭐라고 쓰냐면은요. 네네. 김일성 태어나는 날에 타이타닉이 침몰했대요. 아. 그래서 김일성의 생일을 80살을 맞아서 김일성을 굉장히 흉모하는 어느 영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어 선물로 줬대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나 그거 봤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아. 그러니까 그게 앞에 나옵니다. 야. 그거는 당국이 개입을 해서 이 유통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본은 여기 와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이타닉 주인공들이 그 차 안에서 하는 뭐 그런 사랑 네네. 행각 그런 다 지웠습니다. 아. 다 지우고 그냥 뭐 북한 이렇게 포옹하는 것도 영화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성적인 그런 건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버전으로 제가 봤습니다. 야, 그리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유통하기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그걸 다 이용하죠. 네. 나중에는 뭐 중국 영화 막 잘 팔리니까 중국 영화 갖다 유통했고요. 또 인도 영화 요즘은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영화도. 네, 인도 영화 뭐 한국 사람들도 좀 빠져서 많이 보는 사람들 재밌는 있잖아요. 거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세월간이나 이런 것들을 유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다 돈벌이 수단입니다. 보이부나 뭐 경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몰래 유통을 하고 거기서 또 눈먼 돈을 걷어서는 국가가 쓰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어두운 건 다 하는 게 그래서 주민들 마약도 만들게 하고요. 그런 것도 갖다 중국에 팔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돈 벌고 지금은 뭐 비트코인만 털면 다 되니까 예. 그런 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MZ세대는 장마당을 경험하면서 시장 경제적 사고를 또 키웠고요. 네. 외부 문화에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데 이런 의식 변화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이 북한 체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도 사상적 이안이 오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밥을 먹는 교육을 평생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9살까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유년기를 보냈고 매일 생활총화하면서 수령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국에 와서 1년도 안 돼서 한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상적 변화가 그냥 뭐 1년 안에는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어떤 다른 체제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건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은 안 맞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영향을 크게 미치냐 적게 미치냐죠. 근데 그 안에서 갇혀 있어서 그걸 보잖아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걸로 뭔가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내가 뭔 행동을 했었잖아요. 온 집안이 없어집니다. 3대를 죽여버려요. 네. 근데 거기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중국에 가겠어. 결심을 한 거는 꽤 오래됐거든요. 엄마한테도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들으면은 당조직에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더라도 당과 수령에 반하는 행위는 고발해야 되는 게 충성심이고 그게 인간의 진리라고 배워줘요. 그러면 이 영화를 봤는데 한국 사회가 좋아. 그리고 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모습도 봤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어.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설하는 순간 누군가는 스파입니다. 나는 엄마도 못 믿어서 말을 못했잖아요. 말하면 그 생각 가졌다는 것만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뭉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전혀 없죠. 뭉쳤더라도 이 사람도 스파이고 저 사람도 스파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냐면요. 모이면 그냥 성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크 그런 거 하는 거죠. 정치와는 상관없고 사회에도 불만적인 모습을 안 보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정의로운 사람들은 살짝씩 사회 정의로운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야 이놈이 사회 못 살겠다.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네. 못 살겠다는 얘기가 그게 사회 반항적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는 외정 때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했을 때도 이거보단 나았어 라고 말했거든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진실을 말할 수가 없죠. 야. 그러니까 왜 데려가면은 공개 사형을 안 하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 몰라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제목을 읊어야 돼요. 사형 전에. 근데 그걸 알고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형도 안 시켜요. 공개 사형도 안 시키고 그냥 몰래 없어지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북한 뭐 탈북자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전혀 그랬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만의 드라마나 영상을 보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로운 세상이면 지금 저렇게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자유롭게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고 90%는 아직도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맞겠어. 남조선 잘 사는 거 알아. 그리고 정말 뭐 다 그런 것도 아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본다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그냥 보고 즐기고 끝나는 거지.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남한을 간다든지 그렇게 결정한 사람 극소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더라도 저는 제 동생이 94년생이거든요. 제 동생이. 나이 차이가 좀 나시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10 몇 살 차이예요. 그런데 돈을 계속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막 돌기 전. 그래서 돈을 자꾸 보내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랬거든요. 나도 이제 여기 살기 힘드니 너 여기 와 돈 벌어봐라. 얼마나 힘든지. 이랬더니 쌍욕하던데요. 아이고. 그딴 소리는 하지 말라고. 니나 잘 먹고 잘 살라. 그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생각했죠. 여기는. 그리고 다른 어머니는 전화했는데 이랬다면 당비를 내야지. 너 거기 가면 어떡하냐고. 빨리 당비 보내라고. 그 노동당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볼 때 하나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북한을 바라볼 때는. 변하지 않을 때는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날 만큼 충족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기는 김정일 죽고 김일성 죽고 이때 일어났어야 되죠. 그때도 못 일어났고 김정은 체제에 가서 그러면 일어날까? 저는 김정은 체제에서 일어날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장성택 죽이면서 이젠 장악했거든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외교관들이 탈출해서 여러 명 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100% 중에 뭐 1, 2%의
극한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90%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순응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탈북민 분들이나 북한 정보통 분들과 교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네. 북한에서 널리 알려진 뭐 한국에 대한 소문이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한국에 대한 소문은 아무래도 저희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관심사가. 근데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두 분 다 남한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에 되게 관심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좌진영이냐 우진영이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있을 때부터요 저희 할아버지들은 진보적인 곳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적인 데를 더 치중을 하는 아마 우성향을 더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탈북자들한테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우성향을 좀 더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는 정부는 나쁜 거죠. 우리 기준에는. 북한이 얼마나 나쁜 정부인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부랑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돌릴 수 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와서는 저게 맞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적도 사랑하라고 하니 그래 저 나쁜 놈도 자식 낳고 지 새끼 있고 하니 우리 얘기 좀 들으면 듣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17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전혀 안 변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고. 네. 그런 마음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북한에서는 아직도 뭐 한국이 못 산다, 명동 가면 뭐 눈알 파는 소녀가 있다, 막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요즘 안 그런가 봐요. 그러면? 그거 다 안 믿죠. 이제는 아예 안 믿는. 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죠. 교육이 그거 아직도 안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남조선 썩거병든 남조선 어린이들을 해방하기 위해 한강 다리 밑에 판자촌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쌀도 보내주고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쌀포대 시장에 막 퍼졌는데 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 돈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젠 안 믿죠. 근데 남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교육할 때 어떤 부분은 안 믿잖아요. 안 믿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교육이니까 받아들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우리 때만 해도 뭐 솔방울로 폭탄 만들고 가랑이 타고 뭐 산을 바다를 건너고 막 이런 거 무용담 같은 거를 김일성 김정일 교육적인 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을 돋보이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야, 그 거짓말이잖아. 이런 말은 없어지는데 말을 못하죠. 네.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이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형성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상적 이탈을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정부가 주는 돈을 먹고 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릴 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에 충성하라는 얘기에 공감을 해주죠. 왜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잘 먹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우리 손으로 먹고 사는데 쟤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니네 말 안 듣겠어 하면 죽이니까 듣는 척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바깥에서 그 안에로 정보를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근데 그 탈영하거나 한국으로 온 군인들 얘기 한마디만 귀담아 들으면은 왜 그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말 중에 꽂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의 기준에 맞게 말만 해주면 변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 왔는데 남조선 잘 산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TV 계속 보는데도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조선중앙 TV는 다 거짓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TV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잘하면서. 그래서 남조선 TV도 분명히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봤어요. 그리고 탈북자 나와서 나 잘 산다고 막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거 봐도 안 믿었지. 근데 저는 남한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있잖아요. 남한 TV에 정말 북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비닐하우스에 살고 그렇죠. 네, 판자촌이라든지 그런 네, 데. 밥도 없어서 막 뭐 오늘 쌀이 없어요 막 이런 불쌍한 거 나오는 거예요. TV는 화려한 것만 보여줘야 되는 곳인데 그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그때 느꼈죠. 와, 이 나라 뭐지? 진짜 여기는 진실을 보도하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관심을 딱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탈북자 얘기에 귀를 기울이죠. 그다음에 얘네 말도 한번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작은 기회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기회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중국이라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가지고는 있겠죠.
있는데 그거를 드러낼 수는 없는 게 그 북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드러낼 수 있다면 이미 변할 거예요, 저기가. 그래서 그런 게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워낙 북한이 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인 건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시에 워낙 촘촘하게 보다 보니까 네. 뭐 반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조만간 뭐 4대 세습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린 딸 김주애 북한에서는 또 남아 선호 사상이 또 되게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과연 이 4대 세습 게다가 또 딸한테 세습한다?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의 매직이겠죠. 거짓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대 지도자였던 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여성을 데리고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지도자들에 비해서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주민들 속에서 이제 자기를 향한 마음이 생기게끔 후킹이 하나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왜 이설주도 내보내고 김주애도 내보내냐면요. 지금 그만큼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여자들이 장사해서 집안이 먹고 살거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거의 집안의 실권을 여자가 쥐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장군님은 여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 위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믿느냐? 절대 안 그러죠. 김여정이를 내챈 거 보면 알잖아요. 거기는 여자가 못 올라가는 곳입니다. 단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고 국제사회적으로 봐도 핵무기를 만드는데 아이를 데려가면 희석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김주애를 지도자로 만들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원 지으면 안 되죠.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매직을 부리고자 딸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주애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해요. 저도 그 나이 때에 딸이 있거든요. 그때는 자기 친구들과 놀아야 돼요. 남자친구에 관심 있고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핵 보는 거 좋을까요? 군대 뭐 이런 뭐 그런 거 참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가 저보다 아래거든요. 누나로서 한마디 하는데 딸 잘 키워. 그러면 너 그러다 이제 큰일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애로운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처럼 자라게 해야 되고 뭐 중국 가서도 실수했다고 막 여론이 그럴 때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김주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탈북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숨겨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공개는 안 하겠죠. 김정은도 그랬거든요. 절대 공개 안 했었습니다. 김정철이나 김정남은 공개됐는데 김정은은 마지막까지 공개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1년 전에 딱 올라오기 1년 전에 해외 공간부터 공개됐다 하더라고요. 장군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세습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계 구도를 만들고 있을 것 같고 뭐 건강 이상서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질문에서. 맞아요. 네네. 연달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대한민국에 김정은보다 뚱뚱한 사람 많아요. 네, 그 나이 때. 네네. 근데 그 사람 당장 죽을 거라고 누가 물어봐요. 그거는 되게 이제는 없는데도 없으실 때도 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뭐 심장마비가 있는 심장이 안 좋은 심근경색 이런 게 있는 거는 맞아요. 가정 내력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젊었을 때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빼면은 뚱뚱하다고 해서 뭐 몸에 무리가 온다든지 이런 거는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30대인데 30대 체력을 삐디님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30대는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60살은 무난히 넘어갈 것 같고요.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김정일처럼 후계 구도를 만들어서 이양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저는 사실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는 얘기에 대해서 중국처럼 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살짝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은 체제를 보면서 저기는 안 되겠구나 결론을 내렸죠. 왜냐면은 김정일 때 거기에 대한 신호나 사인이 있었어요. 이미. 김정일이 죽고 나면은 장성택이나 김정남을 보내서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예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전혀 영향력을 못 발휘하잖아요. 장성택을 죽이는데도. 장성택은 사실 중국의 모든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막 다치잖아요. 근데 중국이 혼내지 못해. 왜냐면 이미 또라이인 거 알거든. 저 또라이는 다치게 되면 뭐든지 할 거기 때문에 살살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김정은은 이제는 이미 다 알았어요.
자기가 오면서. 그리고 장성택을 죽일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에 그걸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걸 해냈잖아요. 그리고 형도 죽였고 이제 남은 거는 김정철하고 김정남의 아들이거든요. 김정남 아들 그 김한솔, 김한솔을 타겟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김정철은 이미 충성을 맹세했으니 그 김여정처럼 그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 김한솔인데 김한솔도 아버지 죽는 거 보면서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젠 거의 숨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람은 정의가 아무리 있어도요, 목숨 내놓고 하라고 하면은 한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사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성혜림이 아시죠? 김정일의 네. 첫 부인이었어요. 네, 네. 김정남의 어머니였고 그 언니가 성혜랑이라고 있었고요. 그 성혜랑의 아들이 이한영이라고 여기 와서 북한의 스파이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악감정을 가지고 책을 써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북한에서 아마 경고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숨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정보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네네.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이다 경제 TV에 와가지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매번 혼자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재미있는 사회자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서 언제 지나간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이다 경제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아오지 누나라는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